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흰 셔츠에 김치 국물이 튀거나 눈앞에서 버스를 놓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운이 없냐며 한탄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행운아가 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트퍼드셔대 심리학 교수 리처드 와이즈먼은 그가 알려준 방법대로 실천한 사람들의 80%가 운이 좋아졌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기회를 최대로 만들어라.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경직돼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반면 많은 경험을 시도하고 다양한 기회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운이 더 좋다고 합니다. 둘째,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운이 좋은 사람들은 보통 많은 걸 직감에 따른다고 합니다.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무의식이 논리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직감은 믿을만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네, 셋째, 행운을 기대하라. 간단해요. 낙관주의. 당신이 결국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면 더 버틸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한다면 잘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믿어보세요. 넷째, 불운을 행운으로 바꿔라. 운이 좋은 사람들도 항상 운이 좋진 않죠. 하지만 그들은 역경을 다르게 헤쳐나갑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길게 보면 모든 시련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언제나 한 줄기 빛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7월 18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흥옥입니다. 네, 반가. 뭐죠? 갑자기 웬 90년대 채팅 용어를. 아, 네. 그런 나이의 사람이 그렇겠죠 뭐. 네. 어쨌든 저는 말이죠. 네. 운칠기삼을 믿어요. 맞아요. 진짜, 사실 운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진짜 뭔가 좀 되는 사람을 말을 들어보면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다 하더라고요. 물론 실력이 30%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동감을 해요. 실력이 아예 없고 운만 바라면 그건 뭐 복권 중독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 아, 맞아요. 그거는 진짜. 근데 실력을 갖추고 있고 자신이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기회를 기다릴 준비가 돼 있다면 맞아요. 운이 있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운이 그냥 뭔가 뭘 조금만 해도 뭔가 되게 잘 되는 그런 거? 뭔가 그러니까 다 맞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운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몇억 마리의 정자 중에서 한 정자가 난자에 결합하면서 착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그것부터 운이네요. 운이에요. 네, 그렇네요. 인생은 운이다. 자, 와이즈먼 교수의 이 따르면 말이죠. 운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운이에요. 그렇죠. 네, 운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 뭐 아직도 못 믿겠다. 뭐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해도 뭐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게 뭐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운이 또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냥 한번 그거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오프닝대로 뭐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행운을 기대해보고 또 불운을 행운으로 바꿔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운이 되지 않을까요? 한 몇천 명 정도는 실력이 백지장 한 장 차이일 거예요. 맞아요. 그 백지장 한 장 차이에서는 운입니다.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자, 행운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봐도 나쁠 건 없으니까 운을 믿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해드릴까요?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됐는데요. 너무 더워서. 자, 핫 아이템으로 쿨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당신의 체감 온도를 낮춰줄 여름 패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미술품 경매의 모든 것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쓰임새 많은 과일 껍질 재활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희망을 응원해주세요.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사회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으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충북 청주시 단칸방에서 엄마와 함께 사는 15살 A양은 얼마 전까지 송파 세모녀와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A양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한 뒤 보육교사로 일하며 A양을 키웠지만 몇 년 전 일을 그만둔 뒤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는데요. 월세는 고사하고 공과금 미납으로 전기가 끊어져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A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관절염과 빈혈로 몸져 누운 엄마 곁에서만 지냈는데요. 그렇게 한동안 어두컴컴했던 A양의 집이 최근 다시 밝아졌다고 합니다. 자, 다 큰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알린 게 계기였는데요. 담당 공무원들은 A양 집을 방문한 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고 쌀 등의 먹을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 엄마 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A양의 심리치료를 도왔고 그 덕에 A양은 밝은 표정을 되찾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A양이 웃음을 되찾게 된 건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덕분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의 복지 공무원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이나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지난 4월부터 전국 33개 읍면동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뒤에 사각지대 발굴은 165건에서 283건으로 찾아가는 상담은 228건에서 431건으로 서비스 연계는 113건에서 207건으로 증가하는 등 높은 서비스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전국 복지 서비스 실적 평균보다 각각 4.8배, 5.3배, 6.9배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와,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읍면동 복지 허브, 이 가장 큰 특징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복지 허브로 활용했다는 점이겠죠? 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는 게 기존의 주민센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떼는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여기에 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름도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게 된 거죠. 네, 주민들과 물리적인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아무래도 도움의 손길을 뻗기도 좀 더 쉽겠어요. 네, 그렇죠. 또 기존 읍면동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복지 민원을 접수했던 것과 달리 직접 현장에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는다는 점, 그리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또 지역 내 민간 기관이나 주민들과 민관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맞춤형 복지팀, 여기는 좀 어떤 이들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맞춤형 복지팀은 각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민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팀인데요. 이들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고용, 주거, 건강, 교육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청주에 사는 A양 사례를 들었지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례를 더 들어볼게요. 서울 중랑구에 홀로 사는 79세 비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주민센터 복지 공무원의 도움으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여러 차례의 수술로 거동이 불편했고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병원에 다니지 못해서 이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는데요. 자녀가 있지만 지방에 거주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까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할머니의 딱한 사정은 면목동 복지공무원이 지역 내 홀몸 어르신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주민센터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차성이 본인 부담 경감을 김할머니 대신 신청해주고 노인 돌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매주 3차례 방문 돌봄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2차례 밑반찬과 영양식을 지원하고 지역 복지단체에서 쌀과 생활용품도 지원해 생계 문제도 해결해줬는데요. 이 덕분에 비할머니는 무사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례를 들으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앞으로 이런 읍면동 복지 허브 사업은 더욱더 좀 확대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선도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933개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고요. 또 내년에는 2100개소, 2018년에는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전체를 복지 허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복지 허브와 읍면동에는 시리에 빠진 주민이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사례 관리 서비스도 직접 제공할 예정인데요. 그래요. 네. 통합 사례 관리 서비스. 이게 뭔가요? 네, 통합 사례 관리란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운 개인이나 가정에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과 사회 적응을 돕는 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그동안 시군 구청 단위에서 진행해서 오던 건데요.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통합 사례 관리를 직접 시행해서 주민과 더 밀착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려면 그만큼 인력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6천여 명의 복지 인력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고요. 특히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경력 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간 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읍면동 현장에서 업무가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 비율이 높은 복지 공무원이 현장 방문 등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근 파출소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지역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노력과 함께 일선 지자체에서도 민간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 복지 수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시행 중인 민관협력 복지사업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먼저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빵빵한 꿈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제빵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내 차상위 계층에게 무료 제빵 교육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는 게 기초생활수급 대상
바로 위에 계층을 말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 사하구에서는 저소득층과 다문화, 탈북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후원금 2천만 원을 받아 학생 용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남 강진군에서는 오지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행복25시 희망나눔 사업단이란 이름으로 복지, 생활, 의료, 여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또 지자체와 민간 간의 협업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읍면동 복지허브와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추진 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복지 인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를 함께 지원하는 등 정부 3.0 우수 협업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도 국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업과 일선 복지 공무원의 발로 뛰는 행정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네, 오키 씨. 지난 7월 7일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였어요. 네. 그리고 어제는 초복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정말 여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네, 정말 진짜 신기하게 이 소서 무렵부터 정말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요. 뭐 정말 하루에도 이제 몇 번씩 더 죽겠다 진짜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체감 온도를 확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여름에는 사람들의 옷이 얇아지고 심플해지기 때문에 화려한 패션보다는 한두 군데만 포인트를 살린 패션이 입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시원해 보일 텐데요. 먼저 당신의 체감 온도를 낮춰줄 최고의 패션 포인트 아이템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순철 씨 입에서 패션 포인트 아이템 이런 말이 나오니까 되게 뭔가 놀랍네요. 생소한데요? 그렇죠. 저도 좀 올여름에 패션에 좀 신경을 쓰고 네. 여름 패션을 참 잘 입게 네. 네. 여름 패셔니스타로 네. 거듭나라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패셔니스타 권순철 씨가 전해주는 패션 빨리 들어볼게요. 네, 사실 여자분 앞에서 제가 패션을 논하자니 좀 쑥스럽지만 네. 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오키 씨가 좀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네. 시작을 한번 해보죠. 네. 먼저 여름에 어울리는 아이템으로는 컬러도 재질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실버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어두운 계열의 패션에도 실버 액세서리를 매치를 하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심리적인 체감 온도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또 여름에는 골드보다는 실버를 많이 사용하죠. 시원해 보이는 색상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심플하고 시원해 보이는 스트라이프 셔츠도 네. 여름 패션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으로 뽑힌다고 하고요. 네. 또 하나
여름 패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샌들인데요. 이 튀는 컬러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했다면 샌들은 심플한 것을 선택하고 패션에 따로 포인트를 주지 않았다면 샌들에 포인트를 주는 식으로 패션의 강약에 따라서 샌들의 컬러나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진짜 전문가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제가 말이죠. 현재 이제 그렇게 입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입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옷에 줄무늬가 들어가긴 했어요. 네, 스트라이프. 그렇죠. 네. 전 스트라이프 말고 다른 걸 좋아해요. 네, 탄산. 네. 네. 자, 이제부터 이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좀 시도를 좀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샌들을 제가 신지는 않았잖아요. 반바지도 안 입어봤고. 그렇죠. 그렇죠. 뭐 시도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휴가지에서 활용할 물놀이 패션 스타일링법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준비를 제가 철저히 했습니다. 음. 먼저 올여름 시즌 아이템 중 가장 핫한 것이 바로 래쉬가드입니다. 네, 맞아요. 래쉬가드는 자외선 차단과 체온 보호 기능을 동시에 갖춘 스포츠 의류로 서핑,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등과 같은 수상 스포츠에 널리 사용된다고 해요. 또 여름철 가벼운 운동복으로 제격이고요.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운동복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만져보고 싶다. 네. 어떤 거지? 자, 오키 씨는 혹시 래쉬가드 갖고 계세요? 아니요, 아직은 없는데 못 하나 하나 사려고요. 네. 요즘 또 그렇군요. 워낙 인기라고 해서 또 래쉬가드가 그 체형을 드러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약간 좀 여름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부담 없이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오키 씨는 체형을 드러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답니다. 네, 아니고요. 아니, 저도 군살이 있어가지고요. 네. 어쨌든 래쉬가드는 상의가 목까지 올라오게 돼 있어서 네, 맞아요. 상체를 다 가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몸매에 자신 없는 분들도 부담 없이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해요. 네, 비키니보다는 좀 부담이 덜해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여성분들 래쉬가드는 몸매 보정 효과가 있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다니까 걱정 없이 입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남자분들의 경우 살짝 왜소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깨 라인에 배색이나 무늬가 들어간 래쉬가드를 입으면 어깨가 더 넓어 보이고 활동적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또 군살이 있는 체형의 경우에는 블랙이나 어두운 컬러를 선택해서 날씬해 보이게 연출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집업 스타일의 래쉬가드는 점퍼처럼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어서 해변, 수영장에서나 야외 스포츠 시에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스타일이 또 있기 때문에 각자 체형이나 취향에 따라서 선택만 잘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래쉬가드 상의가 달라붙는 느낌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래쉬가드 하의는 딱 붙기보다는 반바지처럼 자연스럽고 조금 넉넉한 핏으로 선택하는 게 편안하면서도 더 세련돼 보일 수 있다고 해요. 네, 오늘 이렇게 래쉬가드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알아가는데요. 네. 근데 이 휴가지 패션이 래쉬가드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또 하나의 휴가지 패션 핫 아이템 바로 아쿠아 슈즈입니다. 아쿠아 슈즈는 고무 소재로 만들어져서 통기성이 뛰어나고 물에 젖어도 건조가 빠른 물놀이용 신발인데요. 그 옛날 고무 신발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네, 착용감이 가볍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어서요. 계곡이나 바닷가, 해변 등에서 신기 좋은 신발입니다. 네. 저는 없지만 이건 또 물놀이 하는 여행 갈 때 하나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편하게 신을 수 있고요. 그렇죠. 말씀을 하신 대로 어디 놀러 가서 이 아쿠아 슈즈만 신고 관광도 하고 물놀이도 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아예 아쿠아 슈즈의 워킹화나 러닝화의 장점을 결합해서 보다 튼튼하게 만들거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 밑창을 사용한 제품들도 좀 나와 있어서요. 트레킹 같은 가벼운 레저 활동이나 일상에서도 무리 없이 신을 수 있도록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했네요. 네, 그렇군요. 올여름 래쉬가드와 아쿠아 슈즈 아직 없으신 분들은 꼭 장만하셔서 여름철에 멋쟁이로 거듭나시면 좋겠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나요? 뭐가? 뭐 있습니다. 뭘 또 하면 될까요? 스타일리시한 래쉬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준비를 했다면 선글라스나 스냅백, 슬리퍼 등으로 스타일을 완성해 보는 게 좋은데요. 스타일 완성까지. 네. 예, 그렇군요.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그래요. 되는군요. 그래요. 네. 여름철 패션 가이드 오늘 권순철이 끝내드릴 테니까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휴가지에서는 독특한 형태의 프레임에 화사한 컬러의 렌즈가 돋보이는 선글라스를 선택하면 이 트렌디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여름과 어울리는 화사한 컬러가 돋보이는 스냅백이나 슬리퍼를 매치해주면 핫한 물놀이 패션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한때 선글라스는 미러 렌즈가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순철 씨가 아까 한두 군데만 포인트를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온갖 옷에 다 포인트가 들어가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일상 패션은 한두 군데 포인트를 주면 되고요. 또 휴가지에서는 좀 더 화려하게 이 스웩을 강조해 줄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휴가지에서는 스웩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예. 또 이 TPO라는 게 있으니까 네, 시간, 그렇죠. 장소, 상황 이런 아, 거. 그렇죠. 네. 이 TPO에 맞춰가지고 스웩을 챙겨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또 해가 쨍쨍 나고 더운 날도 있지만 장마나 태풍 때문에 비가 오는 날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우비무한. 비바람도 울고 갈 나만의 스타일. 유비무한이 아니라 우비무한. 네, 그렇습니다. 연일 내리는 비로 몸은 축 처지고 기분마저 가라앉기 쉽상인 때요. 이럴 때일수록 산뜻한 재질과 화사한 스타일의 옷으로 기분을 전하는 것이 좋겠죠? 먼저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이 리넨 소재의 원피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리넨 소재 이 옷은 가볍고요. 다소 거칠게 짠 섬유로 살에 붙지 않아서요. 시원하고요. 이 통기성이 우수해서 비에 젖더라도 금방 마르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네, 리넨 원피스 이 소재가 좋다는 거 체크해둬야겠어요. 네. 그리고 역시 장마철 대표 아이템으로는 이 레인코트와 레인부츠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네. 가볍고 얇은 방수 소재의 레인코트는 장마철을 보다 쾌적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네. 남다른 스타일도 연출해 줍니다. 네. 레인코트는 일반적으로 트렌치 코트형이 가장 많지만 다채로운 색상의 물방울, 줄무늬 등 무늬도 다양해 골라 입는 재미가 있다고 하네요. 네. 각자 다른 스타일로 몇 벌쯤 갖춰 놓으면 단조로운 장마철 패션의 포인트용으로 그만이라고 합니다. 네, 레인부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레인부츠는 비 올 때 방수를 위해 고무나 비닐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신발로 복사뼈를 덮는 길이로 디자인된 것이 일반적이죠. 네. 이 생김새가 장화와 비슷해서요. 한때 모내기 하러 가냐? 라는 등 놀림감이 되기도 했지만 맞아요. 언젠가부터 여름철 패션의 아이템으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레인부츠를 편하게 신으려면 양말을 신은 뒤에 부츠를 신는 걸 고려해서 자신의 발 사이즈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키가 작다면 무릎까지 올라오는 롱 스타일을 선택하고 특히 피부색과 비슷한 누드톤은 다리가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준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 레인부츠는 관리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비에 항상 맞으니까 말이죠. 네. 습도와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는 레인부츠를 오래 신기 위해서는 평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모양이 뒤틀릴 수 있으니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물기를 말린 뒤 보관해야 됩니다. 안쪽이 젖었을 땐 마른 수건으로 닦고 거꾸로 세워놔야 완벽하게 물기가 제거됩니다. 또 신발장에 보관할 때는 내부에 신문지를 채워놓으면 탈취와 모양 유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 만약 부츠 속에 물이 들어가거나 땀이 차면 발에 악취가 나고 습진, 무좀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여성분들도 발냄새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레인부츠 신으시는 여성분들이 또 발냄새가 나기 십상입니다. 맞아요. 관리를 맞아요. 잘해야 돼요. 네, 맞아요. 고깃집 가셔야 되잖아요. 네. 네, 고깃집은 또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가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패션. 오늘 순철 씨 덕분에 많이 알아가네요, 저도. 여러분도 여름 필수 아이템들 꼭 준비하셔서 멋과 실용성 둘 다 잡는 똑똑한 여름철 패셔니스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집안에 강도가 들어 끔찍한 경험을 한 A씨. 그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인 기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전문 심리치유기관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이용 방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경찰서에 지원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미술품 경매의 모든 것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네, 미술품을 구입하려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가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화랑을 통해 구입하는 것, 그리고 3번째가 경매를 통해 구입하는 거예요. 여기서 화랑은 판매자가 그림 가격을 정하고 파는 거지만 경매는 구매자 간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책정되죠. 그래서 경매에 나온 그림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돼서 가격이 정해지는데요. 오늘은 미술품 경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네, 경매는 왠지 돈이 많아야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영화에서 네, 보면 그쵸.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프랑 막 얘기하는데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고 관심 안 가지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방송 들으시면 경매가 좀 친숙해질 수 있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경매라고 해서 무조건 막 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비싼 작품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보통 사람들도 경매장에 가서 그냥 구경만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괜찮은 작품을 소소한 금액에 낙찰받을 수도 있어요. 또 엄청 멋지게 차려입을 필요도 없고 엄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가서 구경하면 되는 그런 굉장히 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란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적인 경매 회사 소개, 경매에서 미술품 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작품이 비싸게 팔리는 우리나라 화가, 그리고 역대 가장 비싸게 팔린 미술품 목록 10개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럼 경매가 뭔지 간단히 정리부터 해볼까요? 경매는 개인 소장품 등 어떤 물건을 경매 회사의 중개를 통해서 사고 파는 걸 말하죠. 네. 경매 과정은 먼저 기탁자가 요구하는 최저 가격을 공개해서 일반 소유자에게 경매에 앞서 물건을 볼 이 품평 시간을 주게 됩니다. 네. 경매 당일에는 수요자들이 값의 경합을 벌이고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경매하고는 좀 다르죠. 네, 어쨌든 물건을 볼 시간이 앞에 주어진다는 거, 네. 이것도 포인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매는 엄연히 말하면 중고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화랑 등을 통해서 그림을 처음 구매한 구매자가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개인 사정 등에 의해서 다시 팔려고 내놓을 때 그 수단 중에 하나가 경매가 되기 때문이에요. 즉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대부분 이미 한 번 이상의 구입 과정을 거친 것들이라는 거죠. 또 화랑은 한정된 사람에게 구입 기회가 주어지는 닫힌 시장인 반면에 경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물건을 공개하고 살 기회를 주는 열린 시장입니다. 즉 중고 시장이자 열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경매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서유럽에서 생겨난 거래 방식이에요. 그러다가 19세기부터 미술품 경매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미술품 유통과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경매하면 대부분 뭐 미술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그리고 아까 순철 씨가 말씀하셨던 뭐 수산물 그런 거 생각하실 농수산물. 텐데요. 예. 서양에서는 와인이나 가구, 보석,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릇, 장난감, 그리고 장식품 등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경매를 실생화하고요. 이런 물품들이 소유에게 낙찰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매하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회사가 몇몇 있죠? 네, 외국 경매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회사로 크리스티와 소더비가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안 들어봤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세워진 회사가 소더비예요. 1744년에 최초로 런던에서 서적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최초로 미술품 경매를 한 건 소더비보다 20년 뒤인 1764년에 설립된 크리스티입니다. 이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두 회사의 실적 차이가 거의 없을 만큼 비등비등하고 또 고가의 예술품들은 대부분 이 두 회사에서 경매를 거치는데요. 전 세계 미술품 경매의 90%가 이 두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뉴욕, 런던, 홍콩, LA, 파리, 제네바 등 전 세계 곳곳에 경매장을 두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큰 경매 회사가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K옥션과 서울옥션이 대표적인 경매 그렇죠. 회사예요. 정말 유명하죠? 네, 이곳은 아시는 것 같군요. 네, 그렇군요. 이 서울옥션이 1999년에 그리고 K옥션이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 작품을 경매하고 있고요. 이런 경매 회사들은 매매 당사자 양측으로부터 중개 알선에 따른 봉사 수수료를 받습니다. 또 경매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낙찰자 신분도 철저히 보장하고요. 이 경매 제도는 숨어있던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또 여러 사람이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위작과 모작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미술품의 중요한 거래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경매에 나온다고 해서 아까도 말을 했지만 다 비싸게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미술품 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뭔가요? 일단 가장 예측 가능하고 쉬운 요인이 있죠. 바로 화가가 누구인가 네. 하는 점입니다. 미술사적으로 얼마나 유명하고 중요한 화가인가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쳐요.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화가는 독창적이고 실험 정신이 뛰어난 화가, 그리고 치열한 정신세계를 가진 화가, 그리고 후대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를 예로 들어볼게요. 피카소는 르네상스 이후 400년 동안 지켜오던 그림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칙, 원근법을 무시하고 한 화면에 정면에서 본 시점, 측면에서 본 시점, 그리고 뒷면에서 본 시점 등 여러 시점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그린 파격적인 방식을 썼습니다. 이런 걸 입체주의라고 하죠. 이 기존의 예술 경향을 뒤엎고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후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피카소의 작품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경매에서도 그의 작품이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네, 누가 그렸냐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누가 소장했는가도 중요한 문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경매에서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이 작품의 이전 소장자가 누구였는가도 중요해요. 이 작품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다면 그 이전 소장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모두 각각 다 고려해요. 다 누구누구에게 거쳐왔나 이를 다 본다는 거죠. 이전 소장자가 명성이 높고 지위가 높을수록 그 작품 가치를 보장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선택해서 소장한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위가 이 작품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림도 안전하게 잘 보관을 했을 거고요.
반면에 불분명한 소장자를 거친 작품은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작품을 또 어떻게 보관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또 작품 자체의 품질, 전시 기록, 화제성도 작품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뭉크의 절규일 경우에 누구나 다 아는 화제성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비싸게 팔린 그림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쉽게 예상이 되는 그런 요소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해? 싶은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보관 상태인가요? 네, 보관 상태도 있는데 답은 작품 보관의 용이성이에요. 아. 네, 일반인이 소장하고 보관하기에 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작품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네. 아니면 희한한 재질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비디오 아트 작가 백남준의 작품이 그런 경우예요. 비디오 모니터로 작품을 만드는 그는 분명히 독창적이고 또 후대 화가들에게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술사적으로는 중요한 화가예요. 그런데 이 백남준 작품 중에서 비싸게 팔린 작품 중 하나인 라이트 형제는 6억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게 이 백남준이라는 화가 이름값과 가치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화가 중 한 명인 김환기 화백 작품 무제가 얼마 전에 한국 작품 중 최고가를 경신해서 약 54억 원에 팔렸거든요. 예. 이렇게 치면은 백남준 이름값에 비해 6억 원은 진짜 좀 적은 아니, 금액이다. 백남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비디오 아티스트 예, 백남준. 네. 그런데 야. 김환기 작품은 54억 원인데 김한기 씨는 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 백남준 씨가 6억 원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대? 싶을만 하죠. 네. 근데 이렇게 낮은 가격에 팔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작품을 보관해두기가 좀 버겁고 그리고 또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그렇죠. 수리를 해야 돼. 예, 부품을 교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워낙 좀 오래된 TV도 많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부품 교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그 고장이 나면 좀 고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선뜻 작품을 사기가 좀 망설여지는 건 네.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우리나라 작가 중에 비싸게 작품이 팔리는 화가는 아까 말한 김환기 화백도 있고요. 또 서양 화가 박수근도 그런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2001년에 처음 4억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후 작품이 경매에 나올 때마다 가격이 높아지다가 나중에는 45억 원에 팔렸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근 작품이 가치가 높은 이유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서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박수근은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우리나라 6.25 전후의 근대 생활상을 흙 느낌이 나는 질감으로 그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박수근만의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또 박수근 작품은 위작이 적고 또 위작이 나타나도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작품이에요. 또 우리나라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사는 연령대가 50, 60대인데요. 이들에게 박수근 작품의 전후 생활상이 정서에 잘 맞기 때문에 인기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역시 가격이 결정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군요. 자, 그럼 역대 경매가 최고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죠? 네, 그거는 경매에 대한 해설과 함께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잘 들어주세요. 그림을 구입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화가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것, 화랑을 통해 구입하는 것, 그리고 경매를 통해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는 개인 소장품 등 어떤 물건을 경매회사의 중개를 통해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이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서유럽에서 생겨난 거래 방식으로 19세기부터 미술품 경매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미술품 유통과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매에서 작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먼저 어떤 화가의 작품이냐가 중요합니다. 독창적이고 실험 정신이 뛰어난 화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화가, 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화가의 작품이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피카소의 작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작품의 이전 소장자가 누구였는가도 작품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장자의 지위가 높고 명성이 있을수록 작품의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유통 과정이 분명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품 자체의 미술사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미술품이 가지는 화제성도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는 각종 미디어의 패러디까지 될 정도로 대중적이고 유명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고가에 낙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미술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데는 전시 기록, 작품의 질, 보관 용이성, 작품의 중요성과 당시 시장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세계적으로 고가의 미술품 경매를 주도하는 회사는 1744년 설립된 소더비와 1764년에 등장한 크리스트입니다. 이들 회사가 주최한 공개 경매에서 현재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작품은 파블로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입니다. 이 알제의 여인들은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알제의 여인들에서 영감을 얻어 피카소가 그린 15점의 연작 중 마지막 작품입니다. 할렘의 여인들을 강렬한 색조로 표현한 입체주의 대작입니다.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 7,936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1,968억 1,721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구매자는 카타르 전 총리 하마드 빈 자심 빈 자베르 알산입니다. 다음으로 비싼 작품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 가지 연구입니다. 베이컨이 동료 화가 루치안 프로이트를 모델로 그린 세 폭의 그림으로 세계의 시점에 따라 바라본 인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비싸게 팔린 작품은 자코메티의 실물 크기 청동상입니다. 화가 특유의 비쩍 마른 팔다리에 발만 커다란 특징을 갖춘 이 조각상은 178cm에 달합니다. 네 번째로 비싼 작품이 된 것은 뭉크의 절규입니다. 불타는 듯 강렬한 색채와 움직이는 것 같은 선, 그리고 왜곡된 인체는 좌절과 불안, 우울 같은 인간 내면의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싼 작품은 피카소의 누드, 녹색 잎과 상반신입니다. 피카소가 연인이었던 마리 테레즈를 모델로 그린 것으로 푸른 실내의 누운 여체의 부드러운 선과 초록색 나뭇잎, 그리고 화가 자신을 상징하는 흉상 등 구성과 색채 표현이 훌륭한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 작품은 앤디 워홀의 1963년작 실버 카 크래시, 그 다음으로 비싼 작품은 피카소의 파이프를 든 소년, 이어서 자코메티의 걷는 남자와 전차가 역대 8번째 비싼 작품과 9번째 비싼 작품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10번째 순위의 작품은 피카소의 고양이를 안고 있는 도라마르로, 이 작품까지 하면 피카소의 작품은 총 4개나 역대 순위에 들게 됩니다. 가장 명성 있는 화가다운 결과입니다. 유일하게 조각가로서 이름을 올린 자코메티도 3개의 작품이 순위에 들어 비싸게 팔리는 조각가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경매를 통해 화가와 작품의 가치는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의 가격 경쟁 방식이 천문학적으로 미술품 가격을 치솟게 만들었고, 이런 고가의 미술품이 때로는 부유층의 조세 회피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명암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매 제도는 숨어있던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여러 사람이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미술품의 중요한 거래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경매 A부터 Z까지 알차게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네. 역대 최고가 작품들을 쭉 보니까 가격들이 정말 후덜덜하군요. 네, 그렇죠. 제가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그런 돈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경매는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적은 돈으로도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인 화가의 작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보는 것도 경매에 대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그 화가가 엄청 유명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좋죠. 네. 오늘은 이렇게 미술 경매의 모든 것, 역대 미술품 최고가 순위로 1위부터 10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더운 여름에 특히 많이 먹게 되는 과일에 대한 정보인데요. 과일을 먹고 나면 자연히 남게 되는 껍질. 이 껍질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요, 쓰임새 많은 과일 껍질 재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과일 껍질 재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과일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껍질째 먹어야 건강에 더 좋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평소 껍질째 먹기 쉽지 않은 과일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늘 아무 생각 없이 버려왔던 과일 껍질. 오늘 실생활 속 재활용법을 알려드리죠. 첫째, 사과 껍질 재활용법입니다. 금사과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사과는 껍질을 잘 활용하면 살림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같은 유기산들은 그름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주방기구를 청소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냄비나 프라이팬에 탄 자국이 남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데요. 물과 식초, 사과 껍질을 함께 넣고 끓인 뒤에 수세미로 문지르면 세제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 정말 잘 닦이더군요. 또 제철을 맞은 사과는 그 향이 매우 풍부해서 사과 껍질을 바짝 말려 망에 넣고 신발장, 옷장 등에 넣어두면 천연 방향제 역할을 해줍니다. 둘째, 레몬 껍질 활용법입니다. 새콤한 맛과 향으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과일인 레몬은 일상에서 많이 활용되는데요. 레몬 껍질은 레몬즙보다도 5배에서 10배 정도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레몬차나 레몬수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몬 향과 맛이 물에 배서 일반 냉수보다 마시기도 편하고 몸 안의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기능까지 해서 미용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죠. 레몬 껍질은 의류의 묵은 때를 제거하는 역할도 탁월한데요. 빨래를 삶을 때 레몬 껍질을 함께 넣어서 끓이면 레몬의 표백 성분이 빨래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옷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레몬 향기는 보너스로군요. 셋째, 바나나 껍질 활용법입니다. 다른 과일에 비해서 비교적 싼 바나나 껍질은 떫은 맛이 강해서 대부분 버려지는데요. 실생활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가죽에 생긴 얼룩을 닦는 데 사용하면 좋은데요. 바나나 껍질로 가죽을 문지른 후에 잔여물을 천으로 닦아내면 보기 싫은 얼룩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비싼 가죽 관리제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바나나 껍질의 흰색 부분은 산화 방지에 좋은 칼륨, 비타민 등이 풍부해서 천연 마사지 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세안 후에 깨끗하게 씻어낸 껍질의 안쪽 부분을 얼굴에 가볍게 문지른 뒤에 다시 헹궈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넷째, 오렌지와 귤 껍질 활용법입니다. 오렌지와 귤 껍질은 활용도가 아주 높아서 쓰임새가 무척 다양합니다. 뿌옇게 된 유리창이나 유리 제품을 닦을 때 오렌지 껍질의 하얀 안쪽 면만 물에 끓였다가 식힌 뒤에 뿌옇게 된 유리 표면을 문지르고 마른 천으로 닦아주면 아주 깨끗하게 닦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닦고 싶을 때는 오렌지 껍질의 안쪽 면으로 유리를 잘 문지른 뒤에 마른 천으로 닦아내기만 해도 상당히 깨끗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목욕할 때 귤이나 오렌지 껍질을 목욕물에 담그면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오렌지 향을 즐기며 목욕도 할 수 있습니다. 양파망에 넣어서 담그면 건질 때에도 좀 더 편하겠죠. 천연 스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오렌지 껍질의 안쪽 면을 얼굴에 부드럽게 마사지 해준 뒤에 따뜻한 물로 씻어내면 천연 스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성 매직이나 사인펜 얼룩을 지울 때도 유용한데요. 귤 껍질의 안쪽 면이나 귤 껍질 즙을 문질러서 닦아주면 놀랄 만큼 잘 지워집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잔뜩 튀어서 얼룩진 전자레인지 내부를 청소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그릇 위에 귤 껍질을 띄우고 약 2분 정도 돌리면 수증기로 인해서 눌러붙어 있던 음식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 안에 냄새까지 싹 잡아줍니다. 또 냄새가 많이 나는 생선 요리를 한 프라이팬과 냄비에 귤 껍질을 넣고 끓이면 기름기와 잡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마르지 않은 귤 껍질을 가득 모아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이상 돌리면 온기가 오래도록 유지되는 손난로 역할도 해준답니다. 그 밖에도 귤은 뭐니 해도 귤 껍질을 건조한 곳에 말려 끓인 귤 껍질차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 외에도 석류 껍질과 포도 껍질은 좋은 염색제로 쓸 수 있고요. 아보카도는 피부 마사지용으로, 수박은 오븐 청소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과일 껍질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알아보고 나니까 그동안 버렸던 수많은 과일 껍질들이 생각나면서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부터는 과일 껍질까지도 충분히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줄이면 좋겠네요. 네, 정보 톡톡 오늘은 과일 껍질의 다양한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동안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과일 껍질들인데 알고 보니까 이런 무한 변신이 가능했었네요. 네, 향기가 좋으니까 방향제나 화장수, 과일차 등으로 쓰는 건 좀 알겠는데 청소나 빨래할 때도 활용 가능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자, 과일 껍질 다양하게 활용하시고 음식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7월 18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